최근에 뉴스 보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나요? 거의 못 주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자체가 영향을 못 주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 부분 적응한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일지는 저도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 시계열을 늘려서 보잖아요. 그럼 전쟁의 영향은 언젠가는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요. 전쟁이 장기화 단기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거지 않습니까? 내지는 영향이 희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글로벌 머니무브의 시대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좀 롱텀리 시장을 좀 보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 조언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너무 롱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거 주제를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하반기에 보셔야 될 것 중에서 저는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리는 게 이란 전쟁이죠. 자, 잠깐 볼게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란 전쟁은 끝났잖아요. 뭐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갑자기 밖에 무슨 좀 막 전염병이 돈다고 가정해 보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벙커에 숨은 거예요. 이 벙커에. 숨었는데 벽장을 딱 여니 불안하잖아요. 근데 벽장을 딱 여니까 한 달치 식량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런 병균은 보통 일주일 안에 사라진다. 1, 2주면 사라지는데 우리 식량이 지금 한 달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한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불편하시더라도.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2주가 지났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병균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벽장을 보니까 절반이 줄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직까진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갈까요? 일주일 더 갑니다.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벽장이 이제 일주일치 남아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아니, 제가 좀 질문이 어렵나요? 좀 불안불안해지지 않나요?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되게 쫄깃쫄깃하지 않을까요? 뭐 예시가 저도 좋은 예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우리가 느낌으로 보셔야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쩌면은 재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재고 안에서 재고를 소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재고 다시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달치가 있는 거고, 2주 안에 저 병균이 끝나서 우린 나가면은 그때 다시 여기 2주치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하고 달리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럼 1주를 지날 때, 2주를 지날 때, 3주를 지날 때 하고, 마지막 4주차가 다가올 때 하고, 재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그럼 그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5월까지 가냐, 6월까지 가냐, 7월까지 가냐, 이런 거는 좀 시장에는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하고 맞물려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라는 게 물가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물가가 아니라 유가가요. 자, 중동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동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게 되면 유가가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호르무즈가 열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원유가 풀려 나오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갈 거야,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반대편에서는요, 만약에 이란 사태가 끝나고 나요, 그럼 각국은요, 에너지 재고를 늘릴 것 같으세요? 줄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왜 늘립니까? 라고 하시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같이 회의합니다. 에너지 재고를 늘립시다. 딱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맞아 이번에 전쟁 보니까 늘려야 될 것 같아 해서 만장일치냈어요. 지금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늘릴까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자 얼마나 늘리는지 우리가 지금 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전쟁이 보니까 3달이나 됐어요. 3개월치는 최소한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반론할 수 있나요? 그래 해가지고 3개월치 늘릴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이 6개월 가요.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할 때 몇 개월치라고 할까요, 제가? 6개월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하지 않을까요? 전쟁의 기간에 비례해서 원유의 재고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냥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재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쉽게 안 내려올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쉽게 안 내려오면 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9.1에서 3.0까지 빠르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3.0에서 2%까지만 내리면 돼요. 그게 24년도에 이미 3으로 내려왔는데 24년도부터 아직까지 3으로 못 와요. 계속 이 중반에서 안 바뀌더라고요. 그 얘기가 시험 보면은 82, 83까지는 왔는데 계속 그 위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70매에서 돌아왔다 80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금방 90 간다고 생각할까요? 90 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할까요? 자, 요번에 다시 이란 전쟁 터져서 3%대 중반으로 빽했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 점수가 이번에 68점 나온 겁니다.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화이팅! 이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화이팅을 하지만 뒤로는 쉽지 않겠는데? 이 얘기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후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인플레이션하고 연결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들어왔는데 2년 동안 안 잡혀요. 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금방 이제 조만간 2로 돌아간다는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케빈 워시라는 분이 트럼프의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 의장이 됐거든요, 어제.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겠죠. 낮출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거 이슈 될 것 같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금리를 낮출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얘기합니다. 금리를 낮추라고. 근데 연준 내에선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 셋 사이에서 새로 들어온 연준 신임 의장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관이 앞에 오래 했잖아요. 힘들게 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한 시스템에 적응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강조하게 되면 일단 이 사람에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불편하니까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 파월이 구관이죠. 케비너 씨가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준 의장의 교체 있죠. 요것도 되게 통화정책상에서는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뭐죠? 중앙은행 총재 변경 이후의 혼란. 요걸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는요. 어제 끝났죠. 미중 정상회담 끝났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사실 크리티컬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왔죠. 자, 참고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3월 달에 무슨 얘기했냐면 올해 미중 정상이 4번까지 만날 수 있대요. 오늘 첫 번째 만났죠. 지금 요번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9월 달에 시진핑 그 주석한테 방미하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동의했다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요청한 건 팩트예요. 그럼 9월 달에 만약 방미를 하게 되면 만날 수 있죠. 그럼 세컨드 미팅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미팅이 언제 있냐면 작년에 혹시 미중 정상회담이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경주에서는 안 만났고 부산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었어요. 세 번째가 올해도 에이펙이 있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선전에서 합니다. 어디죠? 중국이죠. 예. 거기서 세 번째
네 번째가 G2N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차례 미팅까지 최대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팔로우업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미중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단순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뒤에 또 다른 팔로우업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자. 요건 우리가 하반기에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첫 판에 끝날까요? 아니면 뒤에 또 다른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만들어 갈까요? 여러 차례 정상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중간 선거가 되게 큰 이슈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들어올 때 트럼프 트레이딩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고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잘못해서 재정 지출하면서 돈을 풀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주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매크로 차원에서는 특히 금리하고 물가 차원에서는 요 정도 이슈들을 갖다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말씀 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많은 분들한테 질문 받는 게 그겁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좋냐?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일단 요거 답을 드릴게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금융시장이 뜨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금융시장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만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외환시장은 어때요, 지금? 환율은 어떻죠, 지금? 많이 안정돼 있나요? 아니면 조금 여전히 좀 불안한 것 같으세요? 불안한가요? 불안하죠, 그죠? 하나 더. 금리는 어때요? 채권 시장이 금리거든요. 요즘 금리는 어떤가요? 안정이 됐나요? 아니면 많이 뛰어 올라왔나요? 지금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전쟁 이전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짜리가요. 3.9%였는데 지금 4.6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뛴다는 건 채권 가격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거 채권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주식시장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보다도 전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머금고 뛰고 있죠. 특히 그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AI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빅테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반도체들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 채권 시장하고 연결해 볼게요.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잔재가 남아 있을까요? 물가의 잔재가 남아 있겠죠. 아까 유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전쟁이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청구서가 뭘까요? 혹시 이번에 미국이 포탄을 퍼부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플러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소진한 탄화를 다시 쟁여야겠죠.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죠? 재정이 쓰일 것 같지 않나요? 미국은 빚이 많은 나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빚이 많은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채권 시장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지 이자도 갚을 수 있고 국방비로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 드세요? 쟤 너무 많이 빌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빌려줄 때 금리를 좀 낮게 부를까요? 높게 부를까요? 높게 부르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AI가 설비 투자를 하죠.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요. 그 공장을 보면은 AI 투자하는 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먼 미래에 아름다운 브라이트한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 공장들이 돌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쏟아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채권 시장이 느끼는 거죠. 이게 주식 시장이 느끼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은 이렇게 느껴요. 자, 얘네들이 이 설비 투자가 들어가죠. 이 설비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어디서 구해요? 시중에서 빌려서 빨아들여 가지고 쏴요. 그럼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전에 혹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빨아들인다는 얘기 해드렸죠. 근데 빅테크가 같이 빨아들여요.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너도 나도 돈을 빌린대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주시겠습니까? 금리를 보다
높게 부르는 사람.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설비 투자가 돼서 빅테크가 돈 잘 벌고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 좋죠. 근데 경기가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채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장 더 늘리겠습니까? 채권 투자해요? 안전하게? 주식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 특히 금리 시장이 느끼는 부담은요, 되게 커요. 생각하는 것보다. 예,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되게 뜨겁죠. 우리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작년에 관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한번 무너졌던 기억 나세요? 관세 때문에 무너졌으면 관세가 철폐가 돼야 올라오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죠. 논리적으로 흠결이 없잖아요. 관세 아직 하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세가 사라졌대요. 10년 후에. 그때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바뀌어 있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뛰어나올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뛰어나와야 되나요? 최대한 빠르게 나오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하락한 다음에 되돌리는데 한 달이 조금 넘게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올해는 6,300인가에서 빠졌거든요. 5,000까지. 6,300으로 되돌리는데 바닥에서부터 되돌리는데 한 보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빨라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뭐 다진한 얘기 해서 뭐하냐. 다진한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다음번에도 이 이란 사태를 떠나서 다음번에도 우리를 숨게 만드는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숨으면 그때는 언제 나올 것 같으세요? 더 늦게 나올까요? 아니면 더 빨리 나오려고 할까요? 예,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요. 시장이 펀더멘탈이나 지식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심리로 돌아가는 면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심리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더 커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 그 다음에 금리 채권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 이게 비대칭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채권 시장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땡겨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받은 질문인데요. 어제 받은 질문이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 많이 올랐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채권 시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주식시장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뭐하고 만나냐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 질문으로 수렴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란 전쟁 언제 끝날까? 이거 제가 분석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제가 그걸 모른다는 거. 그럼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모르는데. 트럼프는 알까요? 언제 끝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이 장기요, 단기요, 이건 답 없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뭔가 마켓을 볼 때요. 시기열을 단기로만 바라볼게요. 단기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단기에 끝나면 주식시장이 뜨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쟁이 오래 가잖아요. 전쟁이 오래 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쟁이 오래 간 거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22년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16,500 정도 했어요. 그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10개월 동안 1,500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럼 16,500에서 1,500이면 6,000포인트 빠졌죠. 몇 퍼센트 죽은 것 같으세요? 30% 넘게 떨어졌거든요. 무섭죠. 물론 저렇게 똑같이 된다가 아니라 샘플 케이스가 저렇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가면서 물가를 자극하면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단기에 끝나면 주가가 크게 뛰겠지만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려움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투자의 시기열을 1년으로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전쟁이 장기화 단기화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투자의 시기를 5년 정도로 한번 늘려볼게요. 조금 긴 호흡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럼 얘기가 좀 바뀌어요. 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엔 그때는 전쟁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 하고 있을까요? 끝나 있을까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건 모르죠. 근데 끝날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4년째 하고 있죠.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잠깐 보세요. 저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뉴스 보신 거 있으세요? 없죠. 혹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별로 원하시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나요? 거의 못 주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자체가 영향을 못 주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 부분 적응한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일지는 저도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 같지 않으세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계열을 단기로 두면 이게 1년짜리 차트잖아요. 이게 1년짜리 차트입니다. 근데 시계열을 장기로 가져가서 5년짜리 차트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저 앞에 22년도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흘러내리는 거 보이세요? 요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잖아요. 이 앞쪽에서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차트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16,500 하던 게 1,500까지 흘렀거든요. 지금 29,000입니다. 참고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했죠. 우리는 짧게 보셔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짧게 보잖아요. 이렇게 마루 앞에서만 내려다보면 장기야 단기야 이것만 보이는데 조금 시계열을 늘려서 보잖아요. 그럼 전쟁의 영향은 언젠가는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요. 전쟁이 장기야 단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거지 않습니까? 내지는 영향이 희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될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죠. 혹시 건설주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올랐죠? 재건 관련 이슈가 있대요. 직관적으로 볼게요. 중동이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재건 관련 주를 사시는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찍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겠죠. 그분들도. 근데 왜 사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재건은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재건 관련주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야 돼요? 끝난 다음에 사야 돼요? 이건 설명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재건축은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됩니까? 발표한 다음에 사야 됩니까? 이것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전쟁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라는 답 없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전쟁이 끝날 때 나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터진 일이잖아요. 예, 하나 더. 그러면 뭘 준비할지를 알려면 전쟁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언제 날지 어디서 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보험 중에 하늘이 무너지면 보상해 주는 보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죠. 맞아요. 그런 건 우리가 굳이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건 대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전혀 파서블하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어떤 리스크가 파서블한 시나리오로 들어오게 되면 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자자고 헤지 펀드라고 해볼게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쟁 날 수 있잖아.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내보내. 이게 아니라 요즘은 전쟁 날 수 있잖아. 그러면 맞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 전쟁을 대비하는 자산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일종의 보험 자산 같은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요번에 이란 사태 때 환율 뛰던 거 기억나세요? 달러 자산이 어쩌면 안전 자산으로서 자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의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파서블하다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그 확률만큼 그 자산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유가 얘기입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앞에 보시면요. 이 국제유가가 저도 동의해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보단. 근데 잠깐 보시면 전쟁 이전의 국제유가가 저기 밑에 빨간 선 보이세요? 자, 전쟁 이전엔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정도에서 존재했어요. 근데 전쟁 때 이만큼 뛰어오른 거죠. 지금 제가 뭘 여쭤봤냐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릴지 모르겠는데 옛날의 레벨로 돌아올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죠. 맞죠?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유가가 지금보다 내립니까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중동에 정유시설이라든지 정제시설, 가스시설 이런 게 많이 파괴가 됐대요. 대표적인 게 어디죠? 카타르, UAE, 사우디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복구하는데 3년 정도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거보다 원유를 생산할 때 그 생산량이 예전보단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중동에서 에너지가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 3개월, 5개월, 6개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일매일 뿜어져 나와야 되는 원유가 그 기간 동안에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럼 누적적으로 그 공급의 부족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걸 메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시면은요. 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4월 19일 날 기사인데 산업통상부 장관 코멘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중동이 아닌 지역이죠.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등 중동이 아닌 지역,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대요.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중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땡겨야 되죠. 다른 지역이 어디냐?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대요. 근데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땡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요. 대미 무역 흑자가 커요.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니까 트럼프가 작년에 무역 흑자 큰 나라들 다 때렸죠. 그래서 그 국가들한테 관세 때리고 미국 투자하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수출을 안 하면 됩니다.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되나요? 답이 아니죠. 수출 안 하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방법 저 좋은 게 뭐가 있죠? 미국산을 수입하면 되죠. 그럼 미국산 뭘 사면 될까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콩을 사겠대요. 왜냐하면 돼지 사육을 엄청 하거든요. 미국산 비행기를 사겠답니다. 그래서 200대 산다고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살까요? 비행기 200대는 좀 과한 것 같죠? 그럼 뭘 살 것 같으세요? 미국산 에너지를 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은 값이면 어디서 에너지를 사는 게 낫습니까? 미국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미국 등 비중동 지역의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면서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히 공급망 안정을 넘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카드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원유를 살 것 같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산업통상부 장관 코멘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향후에는 중동산 에너지도 있지만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이에요. 제가 전화했어요. 저 그쪽에서 에너지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고로 어제 일본이 전화 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본도. 이틀 전에는 대만이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전화 오고. 그러면 목소리가 친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퉁명스러울 것 같으세요? 싸게 주실까요? 아니면 조금 싸게 주시면 좋은데, 그죠? 에너지 조달 비용이 과거보다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번. 두 번째, 에너지 조달 비용이 녹록지 않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힘이 세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10에서 15년 동안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다우존스 지수 투자하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나스닥 투자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나스닥이죠. 엑슨모빌 투자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엔비디아를 좋아하셨어요? 엔비디아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 테크주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테크주하고 에너지주 ETF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0년도 1월 1일,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 봅니다. 테크주 ETF하고 에너지 ETF를 20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서 최근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에너지 ETF가 세게 뛰어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많이 캐치업을 했네요. 그죠? 테크가 좋긴 하지만 에너지도 꽤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옆쪽으로 와볼게요. 얘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 16년간의 그래프예요. 어때요?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많이 뛰지 않았어요? 많이 뛰었죠.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셨던 것 같으세요? 에너지인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쟁이 끝나면 저 추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추세가 나타날까요? 새로운 추세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 팔고 에너지 사라고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테크만 바라봤죠. 이제 우리는 에너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차트가 형성되는 이유는요. 2012년, 13년, 14년을 거쳐가지고 미국에서는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느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셰일 오일이 공급이 되면서요. 중동 산유국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동 산유국이에요. 지금 원유 시장이 패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듣보잡 셰일 오일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럼 에너지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죠. 에너지 가격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줄이는 공급감을 감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감산을 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딱 받쳐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누가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오히려 증산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격 방어해 주시니까 땡큐 하면서 계속 증산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켓 시어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자꾸 감산해가지고 저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요. 감산하면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생산하니까 쉽게 안 올라와요. 약이 바짝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2015년, 16년에 사우디가 호수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가가 급락을 해요. 그래서요, 2015년, 16년, 17년을 거치면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과잉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졌겠죠. 혹시 코로나 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기억나세요? 선물시장에서? 예, 그 정도예요. 에너지 공급 과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에너지가 큰 역할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 16년, 17년을 거치면서 갭이 벌어지는 게 쫙 보이세요? 뚜렷하게. 예, 이 그림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려면 전쟁 이후에는 무엇이 바뀔까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리즈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리즈닝으로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두 번째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쟁이 끝나면 각국은 에너지 재고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 질문 드렸죠.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재고를 늘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 더. 유명 자동차 기업이 히토류를 1년치를 확보했대요. 재고를 1년치를 갖고 있답니다.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히토류 재고를. 좋은 거죠. 아까 재고는 적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재고를 지금 사야 돼요? 나중에 사야 돼요? 지금 사고 싶지 않아요? 지난 30년간은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시대 아니었어요? 물가 대안정의 시기죠. 그럼 재고를 미리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기라면 재고를 미리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럼 재고를 미리 살려면 첫 번째는 재고 관리비가 들겠죠. 두 번째는 그 많은 재고를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 이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고상한 용어로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재고관리 비용하고 금융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없던. 걔가 원가에 엎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힘이 생겨날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로 호주 달러 얘기 드릴까요? 호주는 자원부국이죠. 1년 전에 호주 달러 환율이 930원 정도 했어요. 지금 1070원 하던데요. 1년 전에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240원 했는데 오늘 300원이 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라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에너지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텨준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이 조금은 들어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길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졌죠. 아마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들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뭐죠? 결국엔 옛날하고 이제 전쟁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노옵으로 바라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전쟁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바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려고 하면 이런 벽에다가 이 붙이는 제가 붙이고 있으면 뒤에서 한 명이 봐줘야 되죠. 그럼 제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똑바로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왜 뒤에서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무 짧은 시계열을 보잖아요. 멀리 봐야 되는 걸 못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강연은 뒤에서 봐주는 사람 아닌가요? 예. 똑바로 돼 있는지 한 번 정도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일단 그전엔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엔 제가 좀 한번 진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잘 드렸는데 사실 오건영 단장님은 증시 전문가는 아니세요. 이제 사실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시고 금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하시는 거라서 증시와 관련돼서는 얘기가 안 나와서 아 이거 뭐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 우려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금 뭐 전쟁 끝나기도 전에 많이 오른 상황인데 네, 하반기에 이 인플레 우려가 계속 인플레가 실제로 지금 보면 저희들도 소비자 물가가 꽤 지금 네, 그렇습니다. 2.6% 올랐고 그리고 네, 뭐 집값도 잡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하는 부총재는 그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증시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어떤 분은 금리를 올리는 건 물론 비용이 상승해서 인플레가 오는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게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증시 전문가 아니라는 이제 전제를 깔아주셔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편한데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는 수급도 존재할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금리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집니까? 내지는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릅니까?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직관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 뛰는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고. 근데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과거에 금리가 내렸던 국면을 몇 개 짚어드릴게요. 2001년도에 그랬어요. 미국 금리가 6.5에서 1.25까지 빠졌거든요. 엄청 내렸죠. 5%를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주가가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닷컴 버블 붕괴예요. 나스닥이 5천에서 1200까지 빠져요. 80%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인과관계를 세워볼게요. 금리가 내려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세울 수 있죠.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어쩌면 충격이 너무 커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 받쳐주니까 쿠션을 그나마 덜 빠진 거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어요. 그때 5%였던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추면서 양적 완화로 퍼부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했어요. 이렇게 볼게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게 1번. 그거라도 해서 이만큼 버텼다. 어느 게 맞아요? 후자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데 성장이 더 많이 주저앉죠.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이거 뒤집을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성장이 더 세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되겠네 라고 할 때 이게 또 뭔 문제하고 만나 있냐면 양극화하고도 만나요. 자, 성장이 세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섹터, 전 산업의 성장이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나머지는 거의 성장하지 못할까요? 어느 쪽인가요, 지금? 후자죠.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 누군가는 너무 성장이 탄탄하니까 박수치고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그럼 금리가 1% 올라가는 게 두렵지 않지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 없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가 커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물가도 문제지만 이건 문제라기보다는 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럼 이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주가가 빠지네요 라고 할 때 과연 그 금리가 올라가는 폭하고 성장이 나오는 걸 좀 비교하면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에선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못 드리는 게 금리 사이드가 어때요까지 조언을 드리는 거죠. 왜? 주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네.